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의 택시기사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사건은 택시업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위험에 빠질 뻔한 무서운 경험입니다. 때는 7년 전 제가 택시업을 막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일이었죠. 저는 원래 운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택시업을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이 일이 적성에 맞아 하루하루 즐겁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제가 야간조 택시 운행을 했던 날이었고 저는 손님 승차를 위해 동성로 시내 근처로 가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리고 대략 20분 정도 지난 뒤 어떤 한 여성 손님을 태우게 됐고 그 손님을 태우기 전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동성로에는 술집들이 많은 편이라 대부분 술에 취한 승객들이 주로 많은 편이었는데 제가 택시업을 하기 전부터 들었던 말들이 바로 술 취한 여성 손님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었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술 취한 여성 손님 혼자 있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저 손님,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님, 저 죄송한데 부탁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무슨 부탁이요? 아니, 제가 집이 좀 멀거든요. 원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제가 일이 생겨서요. 혹시 장거리 좀 가능할까요? 대신 요금은 2배로 드릴게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혹시 위치가 어딘데요? 경북 영천이라고 아세요? 저는 그 여성 손님에게 주소를 듣고 얼마나 걸리는지 내비게이션을 찍어봤더니 동성로에서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다 조금 서둘러 운전하면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겠다 싶어 손님 제안에 수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저 요금은 2배로 주시는 거 맞죠? 에이, 당연하죠. 대신 빨리 좀 가주세요. 그렇게 손님을 태우고 출발했고 제 걱정과는 다르게 그 여성 손님은 술을 마신 것 같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취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 저는 안심을 하고 운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을 했고 어떻게 보면 조카뻘 되는 손님이지만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웃으면서 목적지 주변까지 큰 문제 없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부터 서서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저 손님, 여기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저 기사님, 여기 말고 저쪽 골목 보이시죠? 저희 집이 저쪽 방향인데 여기서 내리면 한참 걸어야 되거든요. 길이 좀 좁긴 한데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손님이 말한 길은 차 한 대에 겨우 들어갈 만한 협소한 골목이었는데 그래도 조카 같은 손님을 그냥 내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손님이 가리키는 골목으로 천천히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참 이거 큰일 났네. 저 손님, 이대로 후진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요? 기사님, 저 때문에 괜히 죄송해요. 어떻게 뒤로 갔다가 다시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서 내리기도 좀 애매해서요. 그 여성 손님은 집요할 정도로 제게 부탁을 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천천히 후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들어온 골목으로 또 다른 차량이 들어와 버린
아주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제 차량 앞뒤로 차량 2대가 가로막은 상황이었고 저는 중간에 갇혀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 차를 막고 있던 차량 2대가 서로 차를 못 빼겠다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대로 있다가는 손님 집은 물론 제 업무도 피해가 갈 것 같은 생각에 일단 차에서 내려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 기사님, 내리지 마시고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차에서 내리려고 안전벨트를 푸는 순간 뒤에 있던 여성 손님이 다급하게 말을 했었고 저는 손님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기사님, 저기 좀 보세요. 밖에 있는 저 아저씨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화를 내면서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부터 할 만한데 그 사람들은 뭔가 여유가 꽤나 있어 보이는 행동을 했고 심지어 담배까지 태우면서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까지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이상한 괴리감이 자꾸 들면서 여성 손님 말대로 택시에서 내리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일단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앞을 막고 있던 트럭 주인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에서 내리라는 액션을 취했고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한번 버텨보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제가 창문도 열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 밖에서는 택시를 발로 걷어차면서 위협을 했고 저와 여성 손님은 겁에 질려 경찰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안심을 하고 문을 열었는데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었죠. 제 택시를 앞뒤로 막고 있던 차량 주인 2명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고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차량 번호판 조회를 진행했었는데 두 차량 모두 명의자가 없는 말소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범죄 목적으로 이런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눈앞에서 그런 사실을 듣고 나니 심장이 내려앉는 무서운 기분이었죠. 그렇게 제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경찰에게 건네고 레카차를 부른 뒤 골목에 있던 2대의 차량을 빼고 나서야 저는 다시 대구로 향할 수 있었고 제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손님은 경찰과 함께 집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님께 전화가 걸려왔고 제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아찔하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그 당시 경북 영천 같은 시골 마을에서 주로 일어나는 범죄 수법이었는데 트리오라는 이름을 쓰는 3인조 공갈 협박범들이 용의자라는 이야기였죠. 자세한 범죄 수법은 차량 한 대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골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한 명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만약 타깃이 되는 차량이 골목에 들어가면 나머지 2명이 대포차를 끌고 들어와 앞뒤를 막아놓고 사람이 내리길 기다리고 있는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는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 차에서 내리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목숨까지 위험할 정도로 폭행을 서슴지 않는다는 섬뜩한 말까지 들었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늘이 도와주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날 택시 손님으로 만났던 여성 손님의 예리한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저는 둘째치고 그 손님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란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 손님이라 저는 다시 한번 찾아가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고 현재까지는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택시업을 잘 이어나가고 있죠. 제가 택시 일을 하면서 괴들남님 채널을 즐겨 듣고 있고 저도 한 번은 꼭 제보를 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사연과는 별개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택시기사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식이니 그 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너무 심한 막말이나 또 과격한 행동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30대 초반 친구와 같이 겪은 사건인데 말로만 듣던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경험이고 정말 무섭고 끔찍했던 일입니다. 때는 2015년 제 나이 3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우체국에서 택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다 고등학교 때 연락이 끊겼던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제가 담당하는 구역 중에 괴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친구 녀석이 살고 있었던 거죠. 워낙 택배를 자주 주문했던 집인데다 그리고 친구 이름이 워낙 독특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직접 전화로 물어봤더니 역시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가끔 만나 술 한잔을 하면서 친구와 그렇게 지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모른 척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는 별탈 없이 친구와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2대2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제 직업은 여자 만나기가 어려운 편인데다 솔직한 말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두말 없이 친구 말을 따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짜와 장소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9월 5일 토요일 밤 9시 위치는 남포동 1번 출구였고 이날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날 친구와 저녁 7시쯤 만나 간단하게 밥을 먹고 나서 9시쯤 여성분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게 친구 말로는 먼저 여성분들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했다더군요. 그러다 보니 빈속에 술을 먹기는 좀 그래서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찍 약속을 잡고 나왔던 겁니다. 저는 친구와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나와 PC방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성분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희들은 약속 장소로 출발하게 됐죠. 제 기억으로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1번 출구에 거의 다 왔을 때 누가 봐도 엄청난 미모의 여성 2분이 보였고 그 당시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친구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여성분들과 근처 술집으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성분 2명 다 쇼핑몰 모델이라 들었고 나이는 저희보다 한참 어린 20대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도 어리고 외모도 출중한 여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소개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인데 그때는 그런 의심조차 하지 못했고 그냥 친구 능력이 좋아서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왔나 보다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한참 술을 먹다가 친구 녀석이 2차로 노래방을 가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래방이요? 에이, 너무 식상한데. 그냥 우리 술이나 더 마셔요. 여자분이 그러는데 여기 근처에 지인이 운영하는 이동식 포장마차가 있다면서 그리로 가자는 말을 했고 저희들은 여성분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자갈치역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개의 포장마차 중 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포장마차 사장님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분이었고 소개팅을 나온 여성분들과 진짜 친한 사이인지 엄청 반가워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의아했던 건 수십 개의 포장마차 중 이곳만 유독 손님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들은 내용으로는 본인은 포장 위주로만 장사를 하고 있고
따로 테이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희가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날은 자리까지 만들어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이게 가만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 테이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팔고 있는 부분이었죠. 상식적으로 술을 포장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뭐 어쨌든 사장님이 그렇다고 하니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고 그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흘러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그 포장마차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술에 약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사장이 건넨 폭탄주를 먹고 나서부터 포장마차에서의 기억은 거기서 끝이 났었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눈을 뜨니 병원 침대였고 제 옆에는 어머니가 서 계셨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불과 몇 시간 전쯤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될 만큼 큰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저를 제외한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들으면서도 믿기 힘들 정도였는데 사망자 명단에 적힌 친구 이름을 보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워지더라고요. 친구를 잃은 슬픔도 힘들었지만 또 다른 섬뜩한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이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망한 친구의 휴대폰에 랜덤 채팅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고 저희가 만난 여성들은 이곳에서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여성들은 단순 미끼범이었습니다. 그게 채팅을 한 사람은 따로 있고 소개팅에 나온 여성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정말 무서운 얘기를 담당 형사님께 들었는데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남성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 뒤에서 망을 봐주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큰 범죄에 연루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범죄인지 명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레짐작으로 느낀 건 인신매매 또는 장기매매 같은 끔찍한 범죄가 유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당시 친구와 제 몸에서 동물 마취제가 소량 발견이 되었다는데 아마 마취제를 탄 술을 먹고 잠이 들자마자 의문의 남자들이 저희를 끌고 갔고 차량으로 이동 중 큰 사고가 났던 거였죠.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인데 단순 채팅으로 인해 일이 이렇게 커질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택배 업무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보다 더 절망적이었던 건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사건의 실마리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구와 방문했던 포장마차를 찾아가 봤지만 젊은 여사장은커녕 비슷한 포장마차도 찾을 수가 없었고 주변 상인분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포장마차에서 이런 곳들을 조심하라고 형사님이 알려주셨는데 레트로 문화가 유행하면서 잔술을 판매하는 포장마차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건 8, 90년대쯤 소주나 막걸리를 한 잔씩 팔았던 추억의 문화인데 여기에 독극물이나 아니면 마취제를 타는 방법들이 꽤나 많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벌써 9년이나 지났지만 친구의 기일날이 다가오면 그때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사연을 보내면서 안타깝게 떠나버린 친구 생각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포장마차에 가실 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사건은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2년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처음 나가게 됐고 거기서 준규라는 단짝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를 간 뒤로부터 서서히 연락이 끊겨버린 친구였습니다. 준규와는 거진 13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고 그간 세월이 지났으니 외모 변화는 당연하겠지만 이상하게 준규는 좀 더 달라 보이는 모습이었죠. 어디서 고생을 했는지는 몰라도 안색이 어둡고 다른 친구들보다 몇 년은 늙어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준규야, 그동안 잘 지냈냐?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늙어서 그렇지 뭐. 그렇게 준규와 번호 교환을 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글쎄 이 친구가 강원도 시골에서 귀농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그 나이에 혼자 시골에서 귀농을 하고 있다니까 제 친구지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 연고지도 없는 강원도까지 가서 혼자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준규네 집도 구경할 겸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강원도로 향했고 저는 친구 집을 구경하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규네 집 안방에 어떤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 보여서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내 아내야. 나 결혼했거든. 진짜야? 아니, 너 동창회 나왔을 때 다른 친구들도 너 결혼한 거 모르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 그러자 준규는 설명을 해주는데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됐고 서로 결혼까지 할 생각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준규네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다고 했죠. 같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은 화가 나셨던 거고 결국 준규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둘이서 간단히 식을 올린 뒤 여기 시골에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거였어? 그럼 재수 씨는 어디 나간 거야? 그게 사실은 얼마 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돼. 야, 그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경찰에 신고라도 한 거야? 뭐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니까. 화나면 나가버리고 또 며칠 뒤에 들어오고 벌써 이런 게 수십 번이야. 기다리면 오겠지 뭐.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고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날 준규와 술 한잔을 하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대전으로 내려왔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준규에게 연락이 왔었죠. 준규야, 무슨 일이야?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너 혹시 여름 휴가 때 우리 집에 좀 올래? 그때가 7월 말이라 휴가 시즌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는데 따로 휴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저도 간만에 준규와 시간도 보낼 겸 그러자고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휴가 일정에 맞춰 일주일 동안 준규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저는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준규가 좋아하는 과일과 그리고 재수씨 선물까지 사고 난 뒤 준규네 집으로 향했었죠. 준규야, 나왔어. 문 좀 열어봐. 준규네 집은 낡은 철문으로 된 옛날 시골집이었는데 한참을 대문 앞에서 기다려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철문을 밀었더니 문도 잠그지 않고 나갔는지 그냥 열리는 겁니다.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철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때마침 준규가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 창고에서 나오더라고요. 야, 소리 못 들었냐? 근데 문도 안 잠그고 뭐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나 뭐 좀 하고 있어서 못 들었나 봐. 준규는 창고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이번에도 재수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규야, 재수씨가 또 안 보이네? 너 혹시 싸운 거야? 뭐 그게 그렇게 됐어. 에휴,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데 맨날 이 모양이네. 제가 처음 준규 집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수씨는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 있으면 그 사이에 재수씨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고 그때는 이 집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규와 저녁을 먹고 나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평소에 꾸지도 않던 꿈까지 꾸고 말았죠. 꿈에 대해 간단히 풀어보자면 어떤 여자가 산을 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다리를 다쳤다며 도와달라는 꿈이었고 저는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큰 의미를 담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준규와 아침밥을 먹고 마당에서 쉬고 있는데 준규가 제게 부탁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준규야, 나 작업할 게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네 덕에 놀고 먹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무슨 작업인데? 내가 마당에 연못을 만들 계획이거든. 너도 알잖아, 나 낚시 좋아하는 거. 그래서 말인데 가끔 손맛도 느낄 겸 작은 연못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하거든. 준규의 말은 마당에 연못을 만들 계획인데 약 1m 정도 땅을 파야 한다고 했고 땅을 파는 작업은 포크레인을 부르면 쉽게 해결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어차피 이건 취미삼아 만드는 연못이라 시간에 부여받지 않고 만들어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준규를 도와 마당에서 삽질을 하기 시작했고 놀면서 쉬엄쉬엄 하는 거라 딱히 힘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신기하게도 어제와 같은 꿈을 꾸게 되었고 꿈에서 나타난 그 여자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구면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었죠. 누군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았고 종일 제 머릿속에서 그 여자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상태로 있다가 그날 점심쯤 준규네 안방에 있던 재수씨 사진을 다시 보게 됐고 제가 꿈에서 봤던 여자가 바로 재수씨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준규에게 꿈에서 재수씨가 나온다고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이 친구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니까 쉽사리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가 기간 동안 준규네 집에서 지내면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준규에게 힘들게 말을 꺼냈었죠. 준규야,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내 꿈에 자꾸만 재수씨가 나오더라고. 근데 다리를 다쳤다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혹시 재수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에이, 걱정 마. 실은 오늘 집에 들어온다고 좀 전에 연락 받았어. 아, 그래? 그럼 재수씨 얼굴이나 보고 갈까? 오늘은 그냥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둘이서 할 얘기도 있고 내가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해 줄게. 그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고 제가 괜한 걱정을 했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왔고 그 뒤로 준규와 매일같이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준규가 바빠서 그러나 보다 했었는데 이게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강원도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도 제 일이 바쁘다 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처음 보는 번호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건 기다리고 기다리던 준규의 연락이었죠. 준규야, 너 번호 바뀐 거야?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아, 내가 일이 좀 생겼거든. 당분간은 연락을 좀 못할 것 같은데 친구로서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너 시간 될 때 말이야. 우리 집 안방 침대 밑에 검은색 가방이 하나 있거든. 그 가방 우리 부모님한테 좀 가져다 줘. 내가 부탁 좀 할게.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고 그 주 주말 아침 저는 준규네 집으로 향했는데 글쎄 준규의 집 앞에 폴리스 펜스가 둘러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당혹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준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준규네 옆집으로 찾아갔고 거기에는 어떤 아저씨가 살고 계셨는데 준규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 알고 있을 거란 생각에 저는 아저씨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저 아저씨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옆집에 무슨 사건이라도 생긴 거예요? 아, 그 미친놈? 근데 그건 왜? 에? 미친놈이라뇨? 아, 거기가 제 친구 집이거든요. 친구라고? 너 그런 인간이랑 엮이지 마.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충격을 넘어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2주 전쯤 아저씨가 마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간은 냄새가 금방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게 준규네 집에서 나던 냄새였답니다. 아저씨는 준규네 집으로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는지 인기척도 느끼질 못했고 도저히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이미 준규는 집을 비운 지 꽤 오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악취의 원인은 준규네 마당에 있는 연못에서 나는 냄새였고 그 연못 위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준규는 스스로 자수를 했고 이건 그 아저씨가 경찰에게 들은 얘기라는데 마당에 우물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그 여성은 살해된 상태로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여성의 실체는 준규의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지금 하는 말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뭐하러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 아, 그리고 그놈이 연못에다가 물고기를 풀어놨었는데 칸디루라고 하는 어종인데 자네 알고 있나? 칸디루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그게 브라질에서 서식하는 어종인데 사람 시체를 뜯어먹는 물고기거든. 마리당 3만 원이나 하는 비싼 어종인데 그걸 수십 마리나 풀어놨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준규의 아내가 집을 나간 게 아닌 준규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아저씨가 했던 말은 모두 다 사실이었고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 준규의 말을 토대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침대 밑에 숨겨둔 가방이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가방 안에 소량의 돈과 보험 서류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보험금 때문이라면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도대체 준규의 말은 어디서부터 진실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제 주변에서 이런 무서운 놈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날 그 집에서 반복적으로 꿨던 꿈은 단순 개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때는
정말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지만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고 이 친구가 살인마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뉴스 기사라도 있을까봐 검색을 해봤지만 외국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기사는커녕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친구를 돕는다고 마당에서 삽질을 했던 게 준규의 아내의 시신을 묻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니 아직도 섬뜩하고 아마 이 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고 제가 작년에 겪은 실제 경험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괴달남님께 제가 촬영한 사진까지 보내드렸으니 혹여나 이분을 보신다면 정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한 지 30년이 넘었고 여기 살면서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아마 2년 전 퇴근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날은 비교적 야간 근무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대략 시간은 오전 4시에서 5시 정도 되었을 때였죠. 그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배도 출출하고 해서 그날은 간단히 배도 채울 겸 집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 맞은편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뒤뚱거리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리가 불편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었고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 뒤뚱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100kg가 넘어 보이는 거구였고 웬만한 남자가 보더라도 위압감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었죠.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은 시간에 어두운 골목에서 그 여자를 마주치니 아무리 남자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었고 저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동생에게 어제 봤던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동생도 한두 번 본 적이 있다고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형, 그 원피스 입은 여자 있잖아. 나도 출근할 때 한두 번 봤었거든? 아마 편의점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잘은 모르지만 뭐 살짝 무섭긴 해도 크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어.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고 어차피 그 여자를 두 번 다시 볼 것도 아니고 혹여나 마주치더라도 그냥 지나치면 되는 부분이기에 별다른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새벽 시간 또다시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앞전과 마찬가지로 골목에서 그 여자와 마주쳤고 이번에는 뭔가 쎄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었죠. 그래도 집으로 가려면 그 골목을 지나가야 했고 그 여자 때문에 한참을 돌아 집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 빠르게 지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발을 헛디뎠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졌고 통증이 많이 심한지 허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보였었죠. 그걸 보고 있자니 분명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마음 같아선 곧장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자꾸 뭔가 걸리는 기분이라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갔었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세요? 좀 도와드릴까요? 제 말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뚫어지게만 쳐다만 봤고 저는 여자를 일으켜주고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불쑥 들었었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알 수 없는 말을 했고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봤었는데 그 여자가 한 손에 과일 깎는 과도를 들고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왔고 다음날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 여자를 만나면 무조건 피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근데 그 사건이 원인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후로부터 동생에게 조금 섬뜩한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 내가 요 며칠 동안 봤는데 그 형이 말한 그 여자 있잖아. 원피스 입은 여자. 아니 그 여자가 자꾸만 우리 집 주변에서 서성이는 것 같거든? 뭔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야. 눈빛도 조금 이상하고.
동생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혹여나 그 여자를 마주칠까봐 두려웠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새벽 퇴근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퇴근이 빨라지면 일부러 늦게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 여자와 마주친 골목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저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만약 다음에 그 여자를 또 만난다면 그때 망설이지 않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마음가짐을 달리 생각하니 저도 한결 편안해지면서 다시 예전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또다시 그 여자를 마주쳤을 때 이번에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평소처럼 편의점에 들려 라면 하나를 먹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뭔가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앞을 쳐다봤더니 바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갑자기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더니 그때 받은 흉기를 꺼내 들었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곧장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밖에 서 있던 여자를 본 편의점 사장님께서 재빨리 출입문을 잠가 주셨고 그 여자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저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경찰 신고는커녕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편의점 사장님께서 하셨는지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그 여자가 저를 흉기로 상해를 입힌 건 아니기 때문에 특수상해 미수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 또한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제야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그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사회복지사를 만나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 이야기는 3년 정도 지난 이야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 여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드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가 눈앞에서 흉기에 찔렸고 그 여자는 손쓸 겨를도 없이 강도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하고 그 여자마저도 강도에게 피습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웃집 주민의 신고로 사건을 밝혀지게 되었고 곧장 119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끝내 사망하고 그 여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심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번처럼 흉기를 들고 다니는 건 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사회복지사 본인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꺼냈는데 과거에 그 여자를 상담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범인의 신체와 몽타주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건 본인만의 생각인데 아마 그 범인의 얼굴과 제가 너무 흡사해서 순간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당황스럽고 아직도 사연을 보내면서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데 제가 만약 범인과 닮은 외모 때문에 한 여자에게 그런 끔찍한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이건 말 그대로 그 사회복지사의 추정일 뿐이니 너무 답답하고 찜찜하기만 했었죠. 저는 그 일을 겪고 동생과 의논해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방을 구했고 두 번 다시 그 동네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나 원피스를 입고 뒤뚱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구의 여자를 새벽에 만나신다면 무조건 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그 여자가 가끔 꿈에서 나오는데 저를 향해 칼을 들고 달려오는 그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공포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꽤나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현재는 사람에게 적대감만 드러낼 정도로 심각하게 변해버린 사연입니다. 이 일은 불과 2년 전 2023년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직장을 퇴사하고 그간 모은 돈과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고깃집을 오픈하게 되었죠. 큰 규모의 가게는 아니지만 가게 운영상 서빙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 1명 정도는 필요했는데 그마저도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아 오픈 초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서빙을 도와주면서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첫 알바를 구하게 됐고 저는 정말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해줬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연락도 없이 가게를 나오지 않았죠. 그 후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저희 어머니도 하시는 일이 있어서 언제까지 저를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참 난감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가게로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어머니는 그날 기분이 좋으신지 친구분들에게 제 자랑을 끊임없이 하시곤 했었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군대 다녀와서 지금까지 쭉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했었잖아. 근데 나도 몰랐거든.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아놨더라고. 글쎄 이 가게 오픈할 때 집에 손도 안 벌렸다니까. 내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 다 떠나서 너무 대견스러워. 그렇게 식사가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계속 제 얘기를 하셨고 솔직히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밤 가게 마감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태야, 엄마도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순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까 엄마 친구가 일 잘하는 차만 아가씨를 1명 소개해준다고 했거든. 나보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수기 이모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라 그런지 뒤탈 없는 확실한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는 그런 희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안 그래도 사람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아는 분에게 소개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신뢰가 간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하루빨리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의 친구분인 수기 이모의 소개로 소희라는 여자분이 저희 가게로 찾아왔고 그날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게 손님들에게 싹싹한 건 물론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 저희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죠. 소희가 온 뒤로부터 가게는 날로 번창하기 시작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소희는 오래 붙잡아둬야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희의 급여도 잘 챙겨줬고 가게 일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밥도 사주면서 서로 큰 문제 없이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소희와 온종일 붙어있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소희를 이성적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한번 빠져버린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희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참다 못해 소희에게 고백을 했었는데 저는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소희에게 듣게 되었죠. 소희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 제게 먼저 고백을 하고 싶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살면서 여자에게 고백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희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제 인생은 그때부터 꼬여버렸죠. 소희와 깊은 사이가 되고 나니 전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틈만 나면 지각을 하면서 점점 멋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무리 공과 사지만
연인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도 영 찜찜했고 또 소희 때문에 자주 들리는 단골 손님도 많은 편이라 제가 사장이지만 소희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분명 잘못된 건 알았지만 저도 소희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고 소희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희를 이해해주면서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이번에는 가게 매출이 자꾸만 맞지 않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었죠. 예를 들면 하루 매출이 8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돈이 비는 경우가 잦았고 처음에는 단순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희가 돈을 빼돌린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소희를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건넸었죠. 소희야,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말이야, 가게 매출이 자꾸 안 맞거든? 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돈 계산은 오빠가 직접 하잖아. 아, 그건 그런데 혹시나 해서 묻는 거야? 아니면 됐어. 소희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던지 그날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 저희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그 일은 단순 해프닝이었고 알고 보니 어머니가 가게로 가끔씩 놀러 오셨을 때 소희가 착실하고 이쁘다면서 용돈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현금이 없다 보니 가게 금고에서 돈을 꺼내줬던 거고 그 사실을 저도 모르고 돈을 받은 소희도 몰랐던 사실이라 서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저는 괜히 소희를 의심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고 그날부터 소희를 더 살뜰히 챙기면서 다시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소희와 교제를 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서 결혼식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희의 금전적인 사정을 그제야 알 수가 있었죠. 오빠, 진짜 미안해. 나 실은 대출이 조금 있어. 뭐? 대출? 그게 얼만데? 한 5천만 원 정도야. 오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너무 염치 없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땐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5천만 원이란 큰 돈의 사용처가 바로 부모님 병원비였다는 말을 듣고 나니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돈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큰 돈이지만 소희의 빚을 갚아주기로 이야기를 나눴죠. 이 사실을 저희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가서 소희 같은 여자는 만나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잘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머니는 소희를 믿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5천만 원을 건네고 소희와 함께 결혼식장부터 그리고 저희가 살 집까지 보러 다니면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희가 사라져버렸죠. 소희의 전화기는 꺼진 상태였고 이틀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저는 소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소희 부모님 댁에 찾아갔지만 집안에 사람이 없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소희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고 저는 답답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지만 경찰은 상대방이 제 연락을 거부한다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란 말만 들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곧장 수기 이모를 찾아갔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 와중에 수기 이모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수기 이모의 가정사가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환경이었는데 어릴 적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하나뿐인 아들은 30이 넘도록 매일 술만 먹고 폐인처럼 지내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수기 이모에게 제 자랑을 하니 그 당시에는 너무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희를 소개해 주려고 했다는데
소희는 화류계에서 일하는 룸빵 아가씨였고 수기 이모 가게의 단골 손님이라 종종 안부를 물으면서 지내는 사이였다고 했죠. 때마침 소희가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기 이모에게 말했고 수기 이모는 소희를 꼬드겨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수기 이모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였고 소희와 수기 이모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기 이모가 소희에게 일자리만 소개해 준 거지 연애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수기 이모 잘못은 크게 없다고 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고민 끝에 혼인빙자 사기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진행하고 기다리던 중 소희에게 연락이 닿았고 저는 정말 당혹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소희는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고 진작 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미안해서 미리 말을 못했다는 말과 소희 부모님이라고 뵀던 분들은 소희가 고용한 일일 알바였고 소희의 진짜 부모님은 지금 살아계시는지 소식조차 알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고소 절차를 밟았고 그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안타깝지만 소희에게 건넨 5천만 원은 소희가 룸에서 일을 할 때 마이킹이란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걸 갚느라 전부 다 써버렸고 소희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피해 금액을 받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물론 힘들고 괴롭지만 저희 어머니도 한동안 아무것도 드시질 않고 누워만 계셨죠. 아마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 수기 이모에게 그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으니 어머니도 충격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2년 전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부터 사람을 보면 적대감이 먼저 들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아직도 힘들지만 천천히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결혼을 전제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꽤나 많다고 하니 미혼인 분들은 앞으로도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 사연의 결말은 너무 비참하고 화가 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시청자분들은 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2년 전, 제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나이 30을 먹도록 연애 횟수가 2번밖에 되지 않는 연애 숙맥이었고 늘 일과 집을 반복하다 보니 이성을 만날 기회조차 없던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저와 직장 내에서 절친으로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에게 좋은 조건의 제안을 하나 받게 되었죠. 상철아, 이제 너도 슬슬 연애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지 않아? 야, 임마 그걸 누가 모르냐. 근데 여자 만날 기회가 있어야지 뭐. 그러면 내가 소개팅 자리라도 한번 만들어줄까? 너 생각은 어때? 직장 동료이자 절친이었던 민우는 제게 소개팅을 주선해주기로 했고 상대 여자분의 직업은 병원 간호사인데 굉장히 착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여자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소개팅이라 들뜰 수밖에 없었고 그날부터 소개팅 날짜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기대를 하면서 지냈었죠. 그리고 드디어 소개팅 약속이 잡히고 말로만 듣던 상대 여성을 만나 서로 자기소개를 했었는데 소개팅녀의 이름은 김보미, 나이는 저보다 2살 연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했던 탓인지 솔직히 외모나 스타일에 살짝 실망을 했었지만 그래도 친구의 지인이라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대화를 이어나갔었죠. 첫인상부터 확 끌리는 호감은 아니라 어떻게 말을 이어갈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보니 보기와 다르게 사람이 참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보미 씨와 앞으로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보미 씨와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결국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연애를 한 지 3달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었는데 한날은 사소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일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 남사친 여사친 문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 입장은 이성끼리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보미의 입장은 저와 정반대의 입장이었죠.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보미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싸움은 종료되었지만 문제는 바로 그 뒤였습니다. 보미는 집으로 가자마자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저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너무 당혹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질 않았었죠. 지금까지 보미와 연애를 하면서 저와 너무 잘 맞는 부분도 많았고 이 정도면 저와 미래도 그릴 만큼 괜찮은 여자라 더욱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긴 시간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후회와 미련들로 가득 찼고 저는 어떻게든 보미를 잡으려고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가 기다렸지만 끝내 만날 수는 없었죠. 너무 답답한 나머지 보미를 소개해준 제 친구 민우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도 해봤지만 민우도 입장이 난처한지 일단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면서 제게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는 여전히 보미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후유증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었죠. 잠 한숨 못 자는 건 물론이고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을 만큼 식욕이 떨어진 상황에 매일 밤낮으로 보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보미를 붙잡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 일을 하면서도 업무 실수가 잦아 매번 상사에게 주의를 받았고 날이 갈수록 제 정신 상태는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민우가 제가 딱하게 보였는지 한날은 제게 이런 얘기를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 상태가 진짜 안 좋아 보여. 혹시 헤어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 요즘 미치겠어. 어떻게 봄이랑 다시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있거든. 근데 돈이 좀 들 수도 있어. 민우가 제게 했던 말은 지인 중에 높은 확률로 재회 성공을 시키는 재회 상담사가 있는데 돈은 조금 들지만 그래도 방법은 확실하다면서 관심이 있으면 연락처를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우를 통해 그 재회 상담사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그날 집으로 가자마자 곧장 연락을 취했었죠. 저 혹시 재회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예. 저 민우 소개로 연락하셨죠? 저기 근데 상담 조건이 좀 있거든요. 그 말은 재회 상담을 받기 위해선 일단 가입비라는 게 필요했는데 그건 300만 원이란 큰 돈이었고 그 큰 돈의 조건은 재회가 90% 이상 성공한다는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어떻게 해서든 보미를 잡고 싶은 감정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송금했었죠. 그 후로도 컨설팅 명목으로 몇십만 원씩 돈을 송금해야 했고 저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재회가 너무 간절해서 상담사분이 시키는 대로 재회 준비를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거진 2달이 지났을 무렵 기적처럼 보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의 내용은 지금까지 쓴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연락이었죠. 오빠,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사실 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빠랑 다시 잘 만나고 싶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미와 재회를 하게 됐고 서로 이해해주면서 예전처럼 잘 만나는 듯 했었으나 그 끝은 2달도 안 돼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보미는 예전과 비슷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번에는 문자 한 통을 남겨놓고 곧바로 잠적을 해버렸죠.
자세한 영문도 모른 채 이별을 감당해야 했고 첫 번째 이별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앞전과 다르게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고 봄이와 인연이 아닌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후배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건 민우에게 여자를 소개받기로 했다는 말이었는데 순간 민우가 봄이를 후배에게 소개해 주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후배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너 이번에 소개팅 하기로 했다면서 혹시 소개받는 분 직업이 간호사야? 네. 선배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저는 후배에게 소개팅녀의 인상차기를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건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민우를 찾아가 따지고 물었는데 민우에게 돌아오는 대답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야, 둘 사이에 그렇게 된 건 너희 둘 문제지. 왜 그걸 나한테 따져? 그리고 봄이가 나한테 남자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냥 생각난 김에 후배 직원 얘기를 한 것뿐이야. 그게 뭐 잘못이야? 민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같은 회사 후배에게 봄이를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저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봄이를 소개받은 후배 직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 후배도 민우에게 소개받은 재회 상담사를 통해 재회를 기다린다는 말까지 들을 수가 있었죠. 그제야 모든 것이 너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저는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민우의 뒷조사를 하기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사설 탐정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글쎄, 민우와 봄이가 연인 사이인 듯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게다가 제게 재회 상담사라고 소개했던 상담사는 바로 민우의 사촌 형이라는 황당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민우와 봄이 그리고 사촌 형인 심리상담사 이렇게 세 명이서 짜고 치는 형태라 볼 수 있었고 사람을 소개해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 감정이 서서히 깊어졌을 때 이유 없이 이별을 말하고 재회 상담을 유도해 돈을 뜯어내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곧장 민우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해명하라고 했더니 민우는 오히려 더 뻔뻔한 태도로 제게 발뺌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난 죄 없어. 그게 봄이가 사귀자고 해서 사귄 거라니까. 그리고 너한테 소개해 줄 때는 봄이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민우는 끝까지 당당한 듯 잘못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민우에게 뒤통수를 맞고 그리고 미래까지 그리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갈취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고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버렸고 그 후로 회사 지인을 통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민우는 여전히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을 하면서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악질 수법인데 이건 당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현실이라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다는 게 정말 비참하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늘 의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또 재회를 해준다는 말로 사람 감정을 이용하는 수많은 업체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